요동벌 북쪽에서 먼지가 날아오르고 일단의 기마군사들이 초원을 가로질러 남하하고 있었다. 말발굽 소리에 놀란 새들이 날고 들짐승들이 날뛰었다. 개축년 1253년 7월 갑신일, 기마병을 앞세운 3만여 명 몽골군이 압록강을 건너 단숨에 고려 국경을 들이쳤다. 국경은 허술했다. 수비대는 자취를 감췄고 백성들은 뿔뿔이 사냐로 흩어졌다. 국경 마을은 불길에 휩싸인 채 피비린내가 촘촘히 박혔다. 국경에서 봉화불이 솟아올랐다.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횃불이 남쪽으로 향했다. 봉화가 서경에 도착할 때 몽골군은 청천강 북쪽에서 군영을 꾸리기 시작했다. 봉수군은 봉수대를 내려와 깊은 산골짜기로 숨어들었다. 서경에서 개경은 지척이었다. 몽골군이 대동강에 이르자 송악산 봉수대에 봉화불이 솟아올랐다. 개경 궁궐은 텅 비어 강화, 도성으로 따라가지 못한 백성들은 임금을 원망하며 꺼이꺼이 울부짖었다. 폐하, 어디로 가시옵니까? 백성들의 울음은 애달파 조강으로 곤두박질 쳤다. 폐하, 폐하, 폐하. 그러나 남풍은 남루에 온유월 북풍조차 막지 못해 고려는 위태위태했다. 유학사. 매뿌리에서 저녁 노을이 주저앉자 능선과 능선은 끊어진 사슬처럼 출렁거리며 세상과 인연을 놓으려는 듯했다. 골짜기에 바람이 불었다. 바람은 들어와서 머무르고 나가서 흩어졌다. 골짜기마다 물이 흘러 마른 땅을 적셔 벌어진 산사를 정막에서 깨웠다. 후두둑 일주문 건너편 숲속에서 메푸들기가 날아올랐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소리가 뚝 끊어졌다. 축축한 밤공기가 흩어졌다. 유학사 법당 앞에 미륵불이 그림자를 걷어들인 석탑에 기댄 채 매뿌리에서 가라앉는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빙긋이 웃었다. 외대골 숫장이들인가? 그들은 인해가 거치기 전에 마을로 내려왔다. 여태 산속에서 어슬렁거릴 사람들이 아니었다. 산짐승이 내려왔나? 서늘한 기운이 일주문 바깥에서 스멀거렸다. 법당 향연이 출렁거렸다. 온종일 숫장이들의 괭이로 땅 파는 소리를 들어서였을까 오늘따라 신경이 예민했다. 김윤우는 연불을 멈추고 책상 다리를 고쳐 앉았다. 숨을 가슴 들이쉬고 단전으로 기를 끌어모았다. 온몸 구석구석 뜨거운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다. 귀향 온 지 4년이 지나도록 이처럼 모골이 송연한 적은 없었다. 하긴 지난 겨울 시베기 유학사를 다녀간 뒤부터 신경이 날카로워져도 이처럼 조마심이 나지 않았다. 땡그랑 풍경소리가 바람잔해에 실려 나갔다. 수상한 기운이 멈칫거렸다. 김윤우는 머리카락이 쭈뼛거렸다. 검까지 거리를 가늠했다. 5보. 2번은 굴러야 닿을 것 같았다. 나으리! 응? 익숙한 목소리였다. 김윤우는 일주문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에 집중했다. 금대구먼유! 외대골 부곡마을 젊은 대장장이었다. 아니 이 사람아, 이 밤에 절까지 찾아오다니. 김윤우는 책상 다리를 고쳐 앉았다. 그러면 그렇지. 일주문으로 들어서는 금대 발걸음 소리가 법당 마룻바닥을 들썩였다. 쓸데없는 기우였다.
김윤우는 법당을 열어젖히고 고개를 내밀었다. 일주문에 선 금대가 유학사 경례를 기웃거리고 있었다. 밤이 이슥한데 무슨 일이냐? 얼마 전 장마가 끝날 무렵이었다. 부곡마을에 괴질이 돌아 밤늦게 들린 뒤 처음이었다. 별일 없었지요? 이놈아, 별일이라니. 저녁나절에 바위산 훈련장에서 보지 않았더냐? 나으리, 저녁나절이라뇨. 금대가 고개를 연신 갸웃거렸다. 그러고 보니 사나흘 전이었다. 참선에만 매달려 세상 일에 아둔했던 게 괜히 미안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저 나으리, 그게 그러니까요. 금대가 목구멍으로 말을 우겨 넣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무슨 일인지 말해보거라. 밤이 이슥한데 절까지 찾아온 것이 마을에 급한 일이 생긴 모양이구나. 김윤우는 부곡마을에 다급한 일이 생긴 것 같아 바람을 꾸리려고 법당 구석으로 눈길을 돌렸다. 누런 봉지들이 빼곡히 매달려 있었다. 이때 전부터 관병들의 눈을 피해 이산 저산에서 채취해 두었던 약초들이었다. 나으리, 그게 아니구요. 금대가 주걱거렸다. 그게 아니라니. 이웃끼리 멱살잡이라도 했더냐. 광산에서 채취한 석철괴를 성공할 때 가끔 다툼을 벌이는데 질 좋은 시우쇠를 얻으려는 대장당이들의 욕심 때문이었다. 아니요, 나으리. 관병들이 번을 교대한 지 두어 시즌 지났다. 지금쯤 취침 준비로 어수선할 터 김윤우가 관병 허락 없이 유학사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금대가 모를 리가 없었다. 관병들은 뭘 하던가. 김윤우는 요사체를 흘끔거렸다. 걱정 마셔요, 나으리. 요사체를 턱으로 가리키며 금대가 눈을 찡긋했다. 사실 유배지 감시라기보다는 쉬러 오는 곳이었다. 쓸데없는 수고였다. 할 일 없으면 훈련이라든지 온종일 빈둥거리며 음식이나 축내고 돌아갔다. 김윤우도 눈을 찡긋했다. 하긴 근래에 들어 관아 감시가 소홀했다. 김윤우의 귀향살이가 길어지니 충주부사 김익태의 관심에서 멀어졌던지 아니면 쓸모없는 짓거리라고 여겨졌던지 번을 쓰는 관병은 느지막이 유학사로 올라와 법당 몇 번 기웃거리고는 날도 채 저물기 전에 번을 교대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금대가 어깨를 으쓱했다. 그런가? 무슨 꿍꿍이라도 있는지 우쭐거리는 금대의 주임새에 김윤우는 슬며시 웃음이 나왔다. 곡주를 두어 대박이나 처먹었으니 녹초가 되었을 거구만요. 금대가 작은 눈을 깜빡거리며 희죽거렸다. 아무리 유배지 감시하는 관아 병사들이라도 배심 좋은 그의 넉살에 넘어가지 않고 못 베겠을 것이다. 김윤우는 나오는 너털 웃음을 꾹 참았다. 허허, 사람하고는 그러나 어줍지 않은 병사라도 관아에서 차출한 병사들이다. 김윤우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 이왕 왔으니 저놈들이 곡주에서 깨어나기 전에 무슨 일인지 들어보기나 하자꾸나. 금대 넉살에 혀를 내둘렀다. 김윤우는 약재가 든 바람을 내려놓고 법당 문턱에 걸터 앉았다. 해걸음에 낯선 사람이 소인 마을에 들러 나이를 잡길래 수상한 행색이 신경 쓰여 모른다고 잡아댔는데 찾아온 사람은 없었남요? 금대가 김윤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나를 찾았다고? 야, 나으리. 김윤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일상이 단순해 기억이랄 것도 없었다. 법당을 헐끔거리는 관병 외에 딱히 들른 사람은 없었다. 지난 겨울에 시백이 다녀간 이후 아무리 기억을 되살려도 유학사를 찾은 사람은 없었다. 게다가 떠나기 전날 밤 시백에게 저녁상까지 차려주었으니 금대가 기억 못할 리도 없었다. 게다가 유배지 죄인을 만나려면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배심 좋은 사람이라도 쉬이 들릴 수 없을 것이다. 누굴까? 어명을 받은 관료라면 관아에 먼저 들려 중추부사의 지원을 받았을 터인데 굳이 부곡마을까지 들러 대장장이들에게 물어볼 만큼 허술한 사람을 유배지로 보내지 않았을 터. 거참.
김윤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병들 외에는 딱히 지피는 사람이 없었다. 없었네만. 금대가 연신 고개를 주옥거렸다. 지나가던 나그네의 말을 자네가 잘못 들었을지 모르지 않는가.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일주문 건너편 숲속에서 퍼덕거리던 비둘기가 신경이 쓰였던 김윤우는 바람이 남긴 흔적이라고 생각했다. 지나가다가 이유 없이 버려진 산사에 유배된 죄인을 찾은 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잘못 들었을 게야. 김윤우는 찜찜한 생각이 온몸에서 스물거렸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 너스레를 떨었다. 분명히 나리를 찾았는데요. 나그네의 예리한 눈빛은 분명 애사롭지 않았다. 걸음걸이도 날렸다. 금대는 혹시 하는 생각에 일주문을 유심히 살폈다. 그러나 나그네의 흔적은커녕 겨울 물소리조차 숨죽이며 흘렀다. 이 사람아, 아무도 들러오지 않았다네. 게다가 밤도 이슥하지 않은가. 헛한 소리 그만하고 어서 할 말이나 하게. 김윤우는 얼굴까지 들이밀며 금대를 다그쳤다. 그래, 무슨 일인가? 예, 나으리. 금대는 그때야 정신이 들었는지 정색했다. 저 나으리, 그게 그러니까 아무리 비적이라도 목검이나 쇠스랑으로 물리치기는 어렵지 않겠남요? 금대가 눈을 반짝거렸다. 그건 그렇네만. 김윤우는 금대 뒷말을 금방 알아차렸지만 시침을 뚝 뗐다. 외대골 청년들과 의논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나으리, 소인들도 진금으로 검수를 하고 싶은디. 김윤우를 많이 보던 금대가 말꼬리를 목구멍으로 우겨 넣었다. 진금으로 훈련을 하고 싶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대장장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하지만 금대 얼굴에 간절함이 번질거렸다. 이때마다 쳐들어오는 몽골군이 아니더라도 흉흉한 세상을 틈탄 비적들이 쇠독뿌리가 질비한 의대골에 들이쳐 애써 지은 곡식을 약탈하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붙잡아가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었을 것이다. 금술도 익힌 데다 혈기충천한 남정네라도 진검으로 달려드는 비적을 목검으로 상대하려니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아직은 허술해도 대장장이들이 검술은 물론 진법까지 익혔으니 마을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나으리, 진검 만드는 방법만 알려주시면 소인들이 짬을 내서 만들어 보려는디요. 금대가 말꼬리를 삼키며 김윤우를 흘끔거렸다. 그래서 김윤우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금대의 눈빛이 반짝거렸다. 20살 간 넘은 젊은 혈기에 검술까지 익혔으니 비적이든 오랑캐든 싸울 용기가 생겼을 것이다. 그 용기라는 게 굳이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닐지라도 다짐만은 다부졌다. 하지만 큰일 날 일이었다. 유학사를 감시하는 관병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고변하면 대장장이들은 물론 김윤우도 역적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진검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디. 금대가 뒤통수를 꺽적거렸다. 대장장이들에게 검술을 가르친 지 4년이 지났다. 목검으로 익힌 검술이니만큼 진검으로 수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었다. 솔직히 제 몸이나 건사하라고 검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이제는 검술 솜씨도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이들에게 진검으로 훈련을 시키려면 목숨까지 담보해야 한다. 여태 살려둔 것도 배알이 뒤틀릴 터인데 강도에 알려지면 당장 반역죄로 올가맬 것이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장이들이 위험할 수 있어 김윤우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근데 진검을 만들 수 있겠느냐? 금대 속내를 떠보았다. 대장장이들이 일상이 쇠다루는 일인데 진검 만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당장 몽골군이 국경을 넘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고 중추부 인근에 비적 출몰이 잦은 것도 아닌데 진검 제작을 중추관하에서 허락할 리 없었다.
나으리께서 알려주시면 만들 수 있을 거구먼요. 머리를 조아리는 금대의 의지가 단단해 보였다. 김인우가 알려주더라도 중추부사 김익태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의 재물을 약탈해 문제가 발생하자 부사 김익태가 아전들을 시켜 입막음한다는 소문이 충주 성내는 물론 부곡마을까지 파다했다. 일주문 건너 숲속에서 바람자네가 축축하게 흩어지고 수상한 기운이 다시 움찔거렸다. 금대야. 김윤우는 수상한 기운을 뒤쫓으며 요사체를 턱으로 가리켰다. 벌써 술이 깼을 리 없을 텐디요. 금대가 어슬렁거리며 요사체로 갔다. 코 고는 소리가 요란했다. 아이고 이놈들. 금대가 혀를 끌끌 찼다. 금대가 혀를 끌끌 찼다. 병사들 꼬락서니가 가관이었다. 배때기를 내민 놈, 옷고름을 풀어 헤친 놈, 바지춤을 궁둥이에 걸친 놈, 제멋대로였다. 곡주 두어 사발에 정신줄을 놓다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비적들이 들이닥치면 맞서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당할 것이다. 이러고도 녹봉을 받아 처먹다니 우라통이 치밀어 널브러진 관병들이 궁둥이를 발길로 툭툭 걷어찬 뒤 법당으로 돌아왔다. 그래, 어떻게 하고 있던가? 김인우가 금대를 다그쳤다. 수리를 깨려면 아직 멀었는디요. 요사체에서 돌아온 금대가 눈을 끔뻑거렸다. 그런가? 김인우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사실 관병보다 숲속으로 움직이는 수상한 기운이 더 신경 쓰였다. 나으리, 저치들은 내일 아침에나 깰 거구먼요. 김인우의 표정을 살피던 금대의 말은 천연덕스러웠다. 알았네. 김인우는 더는 말하지 않았다. 먹이 찾으려고 산사를 찾아 내려온 짐승일지 모르는데 괜한 기우로 금대를 신경 쓰게 할 필요가 없었다. 나그네라. 서늘한 기운이 여전히 숲속에서 얼쩡거렸다. 금대가 만났다던 그 나그네가 어쩌면 시백이 보낸 사람은 아닐 것이다. 강도에서 다급한 일이 일어났으면 시백은 직접 유학사에 들렀을 것이다. 오늘은 중원의 바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으리, 골똘하게 생각에 잠긴 김인우를 보는 게 답답했던지 금대가 작은 눈을 깜빡거리며 입을 열었다. 오, 그래 금대야, 말해보거라. 진급 말인데요. 김인우는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수상한 나그네를 생각하느라 눈앞에서 고개를 쳐든 금대를 잊고 있었다. 그래. 진금 이야기 마저 해야지. 하긴 진금 제작이 어렵지 않았다. 바위산에서 채취한 석철괴를 잘 선별해 재련하면 질 좋은 시우쇠는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낫별이듯 모루에 시우쇠를 놓고 망치로 두들기면 검이든 창이든 대장장이가 못 만들 무기는 없었다. 게다가 비적들과 맞설 검이라면 몽골군의 외날검처럼 단단한 강철검이 아니어도 문제될 게 없었다. 진검이라도 단검질을 제외하면 농기구나 다를 바 없어 벼리기 전에 무기에 정통한 아전들도 검인지 낫인지 쉽게 구분하기 어려웠다. 나으리, 소인들이 만들어도 될까요? 김윤우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장장이들이 관아에 고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외대골 부곡마을에 들락거리는 충주 관아 아전들이 문제지만 보칼이나 괭이 두어 자루 쥐어주면 눈 감을 터. 딱히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게다가 대장장이들을 의심할 만큼 충주 부사 김익태는 영민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대장장이들이 진검을 만들어 역적모의하거나 반란을 도모할 만큼 거칠지도 않고 공납 의무에 소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저 부곡마을을 약탈하려는 비적으로부터 식소를 지키려는 소박한 마음일 것이다. 만들 수 있겠느냐? 예, 나으리, 검 형상만 소인에게 알려주시면 만들 수 있을 거구먼요.
유학사로 들릴 때부터 마음을 먹은 듯 금대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래. 김윤우는 생각에 잠겼다. 형상을 잡으려면 건폭과 승배 길이를 알려주면 될 터이고 쇠득뿌리에 참숯 4-5개 더 넣고 풀무 발판을 열심히 밟으면 질 좋은 시우쇠를 얻을 수 있어 문제될 게 없었다. 하긴 시우쇠가 단단할수록 농기구와 달라 겁날 베리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낫 베릴 때보다 50배 더 망치로 매질하고 시키면 철갑옷도 뚫을 수 있는 훌륭한 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쉽지 않을 터인데 쇠다루는 솜씨가 뛰어나도 식칼이나 낫과 비교할 수 없을 것 같다. 김윤우가 한 말이었다. 그렇쥬. 소인도 알구먼요. 자존심이 상했던지 금대 주둥이가 불쑥 튀어나왔다. 비적을 물리쳐 가족을 보호하려는 대장장이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니었지만 김윤우는 목숨을 거는 일이어서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예, 나으리께서 형상과 제작법을 알려주시면 소인들이 열심히 맹글어 보려고요. 입술을 깨무는 금대의 얼굴에 자신감이 번뜩였다. 알았네. 김윤우는 마음을 정했다. 그리고 나으리, 그래, 이번에는 또 뭔가. 김윤우는 금대를 다그쳤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것 같았다. 그게 그러니까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은 말인디요. 금대가 뒤통수를 걸쩍거렸다. 아이고 이 사람아, 뜸들이지 말고 어서 말하게. 숨 넘어가겠네. 금대를 채근하려는데 서늘한 기운이 다시 울타리를 타고 넘었다. 누군가 엿보고 있었다. 김윤우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용서 월간검이라든가 뭔가 하는 복음이 있다던디. 금대의 작은 눈이 반짝거렸다. 그런데 김윤우는 금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처럼 깨끗했다. 그러고 그 복음만 있으면 몽골 오랑캐도 꼼짝 못하고 요동불판으로 달아난다고 하던디. 금대가 말꼬리를 목구멍으로 우겨 넣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들었다고? 야, 김윤우는 선뜻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 조계산 수선사에서 수원승, 수행승려 물이 제가승려 또는 무승으로 있을 때 진각국사 해심 스승님의 말씀이 언뜻 떠올랐다. 용소월광금을 불심으로 만든 복음이라. 용소월광금은 불심으로 만든 복음이라 몽골군은 물론 국경을 넘는 오랑캐를 능히 물리칠 수 있다던 전설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팔만대장경으로도 물리치지 못하는 몽골 오랑캐를 이미 고려에서 사라진 용소월광금 따위가 나타난다고 흉포한 몽골 오랑캐가 스스로 물러갈 리 없었다. 그저 전장에 시달리는 백성들이 지어낸 소망에 불과할 것이다. 글쎄다. 용소월광금이 나타나면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나? 김윤우도 금대 바람과 다르지 않았다. 금대의 짧은 대답은 단단했다. 김윤우는 해심 스승님이 오래전 말씀을 더듬었다. 용소월광금은 고려 어느 사찰에 있는데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다고 했다. 신라와 후백제를 무너뜨리고 태조대왕이 고려를 건국할 때 세상에 잠시 나타났다 사라진 뒤로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국난이 닥치면 세상에 나타날 거라며 조계산 맷뿌리에 걸린 전영노을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던 해심 스승님의 처연한 모습이 떠올랐다.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시달렸으면 대장장이들조차 용소월광금이 나타나기를 기다릴까. 김윤우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소문에 불과할 것이야. 복음 한 쌍이 고려에 출현한다고 몽골 오랑캐가 고려 땅에 쳐들어오지 않겠느냐. 다 헛소문일 거야.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내팽개치고 저들만 살겠다고 개경을 벌이고 강도로 달아난 임금과 관료 대신들에게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 유학사 앞마당에 가부좌를 튼 채 시종일관 웃는 미륵불도 법당에서 점잖게 턱을 받친 석가열에도 허겁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렇겠쥬? 금대 생각도 다르지 않았다. 아무리 불심으로 만든 복음이라도 쇳덩이에 불과한 영소 월간금이 고려에 나타난다고 몽골 오랑캐가 제발로 물어가지 않을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금대가 그 복음을 만들면 되겠구나. 김윤우는 금대의 진지한 표정에 안타까워 짐짓 농담을 던졌다. 20살짜리 대장장이 쇠다루는 솜씨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영소 월간금 같은 복음을 만들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영소 월간금은 쌍금으로 영소금과 월간금이 함께 있어야 힘을 발휘한다며 수선사 대법당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애둘러 말씀하시던 해심 스승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몽골군이 국경을 쳐들어왔다는데 소문은 들었느냐? 수선사 법당문에 선 해심 스승님은 조계산에서 떨어지는 저녁 노을처럼 중얼거렸다. 예, 스승님, 몽골군이 서경을 들이쳤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만우는 머리를 조아렸다. 아무리 강한 몽골군이라고라도 고려국도 남단의 조계산 수선사까지 쳐들어올 리는 없었다. 서로 쳐들어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300여 명의 수원성들이 계곡 입구를 틀어막으면 몽골군 수만 명이 들이치더라도 충분히 방어할 수 있었다. 오랑캐 침입을 걱정하는 해심 스승님의 마음을 알 수 없었다. 백성들이 또 힘들겠구나. 꺼져가는 모닥불처럼 해심 스승님의 목소리는 힘겨워 보였다. 월간금 소재라도 알면 백성들이 희망이라도 가질 터인데 해심 스승님의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만전이 피식 웃었다. 만우와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해심 스승님은 꾸지람은커녕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스승님, 영소 월간금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만우는 머리를 조아렸다. 그게 쉽지 않구나.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조계산 수선사는 어둠에 갇혔다. 김윤우는 법당 구석에 세워놓은 영소금을 헐끔거렸다. 월간금이 나타나기는 하려나. 어느 곳 어느 사찰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데 갑자기 월간금이 나타날 리 없었다. 김윤우는 그 복음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 부처님에게 불공을 올렸다. 그러나 백성들의 안위는커녕 귀양살이에 지친 마음조차 다스릴 수 없었다. 쥐가유? 금대는 영소 월간금의 푸른 광채가 눈앞에서 번쩍거리는 듯 했다. 그럼 자네가 만들어야지. 유학사 오청탑에 보름달이 얼쩡거렸다. 달빛을 쫓아 고개를 들었다. 고사리봉 맷뿌리에 걸린 푸른 달빛을 향해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금대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니, 이 사람아 농이네, 농담이라고.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진금을 만들 수 있겠느냐? 김윤우는 금대에게 헛된 희망을 준 것 같다 금방 후회했다. 예, 나으리, 영소 월간금이 눈앞에 보여유. 아니,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김윤우가 허우적대리는 금대를 나무랐다. 나으리, 잠깐만요. 금대는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를 쫓아 지그시 눈을 감았다. 금대야, 내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너의 마음을 따라가면 복음을 만들 수 있느니라. 유학사 3층 서탑이 푸르게 빛났다. 금대는 황홀한 빛에 정신이 아득했다. 금신에 쓰인 명문이 달빛 속으로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졌다. 영소 월간금의 웅장한 자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이 사람 금대야 정신 차리게. 얼빠진 사람처럼 호적거리는 금대를 만류하느라 김윤우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나으리. 아니 이 사람아 정신 차리게. 농이야 농담이라고. 예 나으리. 낮 별이듯이 시우새를 두들기면 되겠지요? 금대는 눈앞에서 사라진 푸른 검광을 쫓아 허공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금대는 석탑으로 사라진 검광을 놓친 게 안타까웠다. 알았네. 걱정하지 말게. 진금을 만들 수 있게 내가 힘써 보겠네. 나으리 고맙구먼요. 금대가 머리를 조아렸다. 짬을 내 마을로 내려갈 테니 질 좋은 시우새나 생산해 두게. 그때의 눈에 보기로 하세. 임금이 강도로 도망가 버렸으니 백성들은 물론 대장장이들까지 의지할 곳이 없었을 것이다. 진금이라도 만들어 제 식소리라도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김윤우도 대장장이들에게 진금으로 훈련을 시키고 싶었다. 도망간 임금에게 기대할 수 없으니 진금을 만들어 부모와 이웃 그리고 식솔들을 그들이 만든 무기로 보호하고 싶었을 것이다. 고맙구먼요 나으리. 그리고 금대가 뭉그적거렸다. 그래 또 할 말이 남았느냐. 금대가 보침을 풀어헤쳤다. 그게 뭐냐. 메밀가루인데요. 형수가 온종일 저구에 빠았구먼요. 금대가 얼굴을 붉혔다. 내 대떼빡은 댐지겠다. 식솔들 먹일 양식도 모자랄 텐데 그냥 오지 않고서. 지난해 보릿고기가 닥쳤을 때 외대골 사람들도 많이 굶어 죽었다. 금대 가족도 예외는 아니어서 거의 어린 조카가 굶어 죽었다. 아이고 나으리 소인들이 받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따위 메밀가루 물리치려 하남요. 별 말씀을 다 하셔요. 도움이랄 것까지 있나. 검술 훈련은 차치하더라도 마을에 질병이 돌 때마다 김윤호가 나서서 치료해 준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아무튼 고맙네 고마워. 내 잘 먹음새. 예 나으리. 유학사를 찾던 나그네를 생각하는지 금대는 일주문을 나서면서 고개를 갸웃거렸다. 산짐승이겠지? 김윤우는 일주문을 나서는 금대 어깨 너머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산짐승일게야. 김윤우는 애써 담담한 척했으나 숲속의 서늘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개경 이북을 짓밟은 몽골군 일단은 동쪽으로 진군하고 총사령관 야굴이 이끄는 중앙군은 조강 기슭 승천부에서 진군을 멈췄다. 강 건너 고려 도성이 눈앞에 보였다. 얕은 능선에 쌓아올린 성벽과 성문은 도성이라기에는 초라했다. 고려 임금은 어찌하여 저처럼 볼품없는 작은 성으로 달아나다니. 야굴은 의기양양했다. 몽골국 군사 홍보곤이 주옥거렸다. 강도는 작고 초라한 도성이었다. 그러나 몽골 초원을 달리며 전투를 치렀던 장수가 바다의 오묘한 변화를 알 리 없었다. 야굴은 짧은 숨을 내뱉으며 입술을 핥았다. 백성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섬으로 달아난 고려 임금이 가소로웠다. 성을 함락하는데 하루면 충분해 보였다. 야굴은 군영을 둘러보았다. 오색 깃발이 군영마다 나부꼈다. 함락한 고려성이 20개는 넘어 군사들의 사기는 두높았고 빼앗은 성에서 약탈한 보급품도 충분했다. 포로와 계집도 넉넉해 강도 공격을 서둘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고려 임금을 사로잡고 싶었다. 강도 턱 밑까지 들어찬 바닷물 수위는 넉넉했고 섬을 둘러싼 조강과 염화, 물살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아 군선을 띄우기에 적당해 보였다. 보급로를 차단할 배후 산성도 없었다. 게다가 날씨까지 화창해 강도를 공격하기에 더없이 좋아 보였다. 군선을 띄워라.
야굴은 호기롭게 명령했다. 군선을 띄워 강도를 함락하면 고려 임금을 금방 사로잡을 것 같았다. 안 됩니다, 장군. 홍보군이 머리를 조아렸다. 안 되다니 그게 무슨 개 같은 소리냐. 홍보군을 노려보았다. 야굴은 군사 홍보군을 반신반의했다. 제놈이 아무리 주둥아리를 털어도 고려국 출신임을 자인하는 꼴이었다. 한 번 쫓겨났으면 그만이지 미련을 두다니 한심한 놈이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 단숨에 성을 함락해야지 머뭇거리면 실패하기 십상이었다. 공격을 막아서는 홍보군이 의심스러웠다. 군선을 띄우면 안 된다니. 야굴은 홍보군의 의견이 어줍잖았다. 평생 모시던 주군을 배신한 놈을 믿고 그의 의견을 따를 수 없었다. 형세가 불리하면 언제든지 배신할 놈이었다. 장군, 소장의 충심을 믿으소서. 홍보군은 야굴이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 임금을 사로잡기 전까지는 참고 견뎌야 한다. 그래, 왜 군선을 띄우면 안 된다는지 말이나 들어보자. 야굴은 교위의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어줍지 않은 말이라도 들어볼 참이었다. 군사 홍봉은 아래옵니다.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 군선을 띄우기가 쉬워 보여도 수면 아래 물길이 몹시 사나워 강도에 상륙하기 전에 군선은 소용돌이 물살에 휩쓸려 진퇴양난에 빠질 것입니다. 날물이면 될 것 아닌가. 야굴은 홍보군의 속내를 넌젓이 떠보았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되 못해 흑빛으로 변했다. 고려바다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섬이 많아 물때와 물길을 모르면 연안 항해가 어렵다고 했다. 모르는 바는 아니었다. 다른 방법도 있을 터인데 굳이 공격을 미뤄야 할 이유가 없었다. 야굴은 하루라도 빨리 고려 임금의 무릎을 꿇리고 몽골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 또한 아니되옵니다, 장군. 날물에는 사방이 갯벌이 되어 군선은 움직일 수 없고 기마병과 병사들이 갯벌에 한번 빠지면 나아가지도 물러나지도 못해 그 또한 낭패이옵니다. 홍보군이 침을 꼴깍 삼켰다. 말을 타고 초원을 달려 강을 도하하고 성을 포위한 뒤 적장을 사로잡았을 것이다. 그러나 해전은 초원을 흐르는 강을 도하하는 것과 다르다. 게다가 숱이 때때로 변하는 조강 수위와 갯벌은 생물처럼 움직이고 여마의 소용돌이 물살을 모른 채 강도를 공격하기 어렵다. 초원 강을 도하하듯 조강에 군선을 띄우면 그야말로 실패하기 십상이었다. 내 놈도 고려 종자라 임금 편을 들고 싶은 게로구나. 야굴은 군선을 띄울 수 없다는 홍보군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역정이 났다. 아니되옵니다, 장군. 소장은 이미 몽골 사람인데 어찌 고려 임금 편 들겠사옵니까? 다만 홍보군은 당장 고려 임금을 사로잡아 명줄을 끊고 싶었다. 고려군에게 쫓겨 압록강을 건넜을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치욕스러워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반드시 고려 임금 무릎을 꿇리고 싶었다. 그래서 다만 어찌하라는 말이냐. 야굴은 두툼한 턱조가리를 한껏 들어올렸다. 고려 임금을 무트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몽골군이 무서워 백성을 버리고 섬으로 달아난 고려 임금이 제발로 무트로 나올 리 없었다. 아무리 바다를 모르기로서 함부로 주둥아리를 올리는 홍보군을 보고 있으려니 야굴은 부하가 치밀었다. 이유를 말하라. 야굴은 목소리가 커졌다. 예, 장군, 알겠습니다. 홍보군은 고려 임금 수작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물론 임금 뒤에 숨은 교정별감 최항의 얄팍한 계략일 것이다. 간조기에 드러나는 갯벌과 만조기의 조강 소용돌이 물길은 몽골 군선에 치명적이어서 강을 건너기도 전에 부서질 것이 없고 간조기에는 아무리 날랜 기병이라도 갯벌에 한번 빠지면 고려
군 화살바지가 될 것이옵니다. 고려가 도성을 강도로 옮긴 이유를 야굴이 알 턱이 없었다. 강도를 함락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보급선 차단도 어려웠다. 섬과 섬 사이로 운항하는 좋은 선을 막으려면 군선을 띄워야 하는데 천병처럼 촘촘한 작은 섬들 사이로 흐르는 백기를 알 수가 없었다. 누가 뭐래도 강도는 천혜의 요새였다. 아무리 몽골 대군이라도 쉽사리 공격했다가 낭패할 것이다. 홍복원 이맛살이 일그러졌다. 아흠. 야굴이 신음을 토해냈다. 홍복원의 말은 그럴듯했지만 신뢰하기에는 어딘가 미심쩍었다. 장군, 먼저 사신을 강도로 보내 고려 임금을 무트로 나오게 유인하시면 어떨까 합니다만 홍복원이 주옥거렸다. 야굴은 당장이라도 강도를 들이치고 싶었지만 지세를 알 수 없으니 군사 홍복원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려 임금이 무트로 나오겠느냐? 홍복원은 머리를 굴렸다. 고려 임금이 선뜻 무트로 나올 리가 없었다. 하지만 사신을 보내는 것도 나쁠 게 없었다. 사신을 보낸다고 고려 임금이 무트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오래 버티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게다가 고려 사신이 무트로 나오면 백기를 염탐할 수 있으니 그 또한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만. 홍복원은 머리를 조아렸다. 즉시 강도로 사신을 보내라. 군선을 띄워 강도를 함락하면 고려 임금 무릎을 꿇릴 터인데 사신을 보내는 게 못마땅했다. 고려 임금은 백성을 버리고 어찌 섬에 숨었느냐. 작은 섬에서 옹색하게 사느니 무트로 나와 항복하라. 그러면 그대와 그대의 백성에게 이로울 것인즉 형제의 도를 받들라. 몽골군 사령관 야굴은 사신이 지참한 서찰 곳곳에 위험을 드러냈다. 그 위험은 커 강도는 물론 고려 땅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었다. 그러나 강도 고려 조정은 야굴의 위험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보란듯이 풍악을 울렸다. 실랑 이국술이 연회장으로 들어와 임금 앞에 납작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 몽골 오랑캐가 개경궁궐에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모조리 도륙한다고 엄포를 놓으며 승천부에 진을 치고 야단법석을 부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임금은 입술을 실룩거리더니 타액을 목구멍으로 우겨 넣었다. 그리고 교정별감 최항을 흑끈거렸다. 폐하, 술잔을 올려옵니다. 교정별감 최항은 임금을 본참한 채 청자 주병을 들어 올렸다. 술병이 비지 않았느냐? 여의주를 입에 문 청룡이 청자 주병에서 허우적거렸다. 여봐라, 술을 가져오너라. 최항의 목소리가 연회장 구석구석 도밀었다. 풍악을 울리던 악사들은 머리를 조아렸고 무인은 마룻바닥에서 주저앉았다. 청자병을 받던 궁녀 서너 명이 총총히 연회장으로 들어왔다. 하파, 술을 가져왔사옵니다. 궁녀가 청자 술잔을 들어 올리자 최항이 어깨를 으쓱거리며 술잔을 떨어뜨렸다. 쨍그렁. 청자 파편이 흩어졌다. 연회장은 삽시간에 긴장감이 팽팽했다. 최항의 용렬한 행동이 못마땅했지만 대신들은 입술조차 달싹거리지 않았다. 하파, 살려주십시오. 궁녀가 연회장 마룻바닥에 머리를 쳐박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인연을 끌어내 당장 목을 베어라. 최항의 명령은 임금 위에 있었다. 하파. 궁녀가 끌려나가면서 버둥거렸다. 비명이 들리고 피냄새가 연회장을 뒤엎었다. 청룡이 여의주를 뱉으며 청자주병 속으로 곤두박질 치고 임금은 용상에서 부들부들 떨었다. 폐하, 군연으로 파발을 띄우셔야 합니다. 실랑 이국술의 주청은 다시 연회장에 도밀었다. 목숨 건 주청임을 임금이 모를 리 없었다. 아니 저놈이. 최항이 눈가를 희번덕거리며 실랑 이국술을 노려보았다. 당장 죽이고 싶었다. 그러나 몽골군과 맞설 대안이 없었다.
폐하, 시랑 이국술의 말대로 전국으로 파발을 띄우셔야 합니다. 최항의 주청에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용화는 연회장 뜰에서 얼쩡거렸다. 최항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연회장의 찬바람이 쌩하고 일었다. 별장은 어디 있느냐? 예, 죽은. 김인준이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머리를 조아렸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중추부 유학사로 자객을 보낸 지 보름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었다. 여태 소식이 없느냐? 최항은 김인준에게 귓말을 했다. 명령한 지 꽤 오래된 것 같은데 보고조차 없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만. 별장 김인준이 어물쩍거렸다. 사실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런. 최항이 이마살을 찡그리며 별장 김인준을 쏴보았다. 하파, 소장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준이 머리를 조아렸다. 순식간에 연회장은 공포에 휩싸였다. 대신들과 관료들은 마룻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교정별감을 흘끔거렸다. 폐하, 어명을 내리시지요. 최항은 임금 위에서 아렸다. 임금은 변덕스러운 최항의 속내를 가늠하느라 정신이 혼미했다. 어명을 내릴지 못 들은 척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아 교정별감을 흘끔거렸다. 영공! 임금 목소리가 떨고 있었다. 폐하, 백성들이 오랑캐들에게 도륙을 당하는데 머뭇거릴 때가 아니옵니다. 신랑의 주정대로 하루 빨리 전국 주현으로 파발을 띄워 백성들이 청야 입보하여 몽골군과 맞서게 해야 합니다. 임금은 교정별감이 반대할 거로 짐작했다. 파발을 띄우라니 의외의 주청에 오히려 긴장했다. 영공, 괜찮겠습니까? 폐하,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급히 파발을 띄우시라 어명을 내리시지요. 임금은 그때야 안심이 되는지 숨을 몰아쉬었다. 사실 최항은 고민했다. 몽골군을 대적할 군사가 없었다. 강도 방어에 강군을 투입하면 무트로 내보낼 병사가 모자랐다. 그렇다고 야별초를 전장에 투입하면 집 지킬 무사들이 없었다. 그러지 않아도 그를 제거하려는 무리가 호시탐탐 노리는데 경비까지 소홀할 수 없었다. 그러시구려 영공. 임금이 용안을 끔뻑거렸다. 시랑은 어명을 받들라. 예, 폐하. 이국술이 머리를 조아렸다. 어명은 갈렸다. 백성들은 가까운 섬이나 산성으로 청야 입보하여 몽골 오랑캐를 막도록 하여라. 그리고 주 형과 고을 수령들은 백성을 모두 인솔하여 섬이나 산성으로 들어가 몽골 오랑캐를 대적하라. 이는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임금의 명령임을 명심하여라. 교정별감 최항의 입술에서 청자 술잔이 분날렸다. 강도를 떠난 파발은 고려 주현으로 밤새 달렸다. 그러나 어명은 갈래고 길은 험해 주현까지 도달하기 각다분의 강도로 돌아가는 파발은 없었다. 어떻게 되었느냐? 교정별감 최항의 목소리는 여느 때보다도 팍팍했다.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만. 별장 김인준이 어물쩍거렸다. 벌써 보름이 넘었는데 소식조차 없다니 말이 되느냐? 섬낭장이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것도 배알이 틀리는데 김경손 상장군을 거들며 주둥아리를 나불거렸다. 일찌감치 죽어야 할 놈을 예정을 버리지 못해 살려두었더니 되레 대들었다. 사실 별장 김인준이 말리지 않았더라면 이미 황천길로 보냈을 터인데 최항은 분통이 터졌다.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놈. 교정별감 최항은 김윤호가 믿기도 했지만 서운하기도 했다. 진각국사 해신문화 조계사 수선사에서 동문수학까지 했으면서 상장군 김경손을 거들었다. 의리는커녕 믿을 수조차 없는 놈이었다. 뛰어난 야별초를 다시 보내겠습니다. 김인준이 머리를 조아렸다.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될 거야.
야별초 최고 무사를 보내더라도 그놈을 당할 수 없을 거야. 최항은 금술 훈련을 하던 김윤우의 예리한 눈빛이 생각나 한 말이었다. 스승님과 대련에도 한치 물러나지 않을 만큼 침착해 어줍지 않은 야별초를 보내면 되레 당할 것이다. 예, 주군! 김윤주는 돌아서서 피식 웃었다. 어이씨! 섬낭장 한 놈 죽이는데 자객을 보내고도 머리털 한올 건드리지 못했다. 최항은 그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끙끙거리는 김인준이 못마땅했다. 도대체 머리를 쓸 줄 모르나? 그렇다고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었다. 저런 화상하고는 그래도 어쩌겠나. 충성심은 별장 김인준이 최고인데. 최항은 김인준을 힐끔거렸다. 사실 그의 속내는 다른 곳에 있었다. 김윤우를 죽이지 못하더라도 스승님이 물려준 보검, 그러니까 영소 월간금 행방을 알고 싶었다. 그 뒤에 죽여도 늦지 않았다. 섬낭장 김윤우는 보검의 행방을 알고 있을 것이다. 아무리 강한 몽골군이라도 보검을 손에 넣으면 능히 물리칠 거라던 스승님 말씀 때문이었다. 그는 해심 스승님의 말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보검을 수중에 넣으면 개경으로 돌아가자고 보채는 임금을 강도에 붙잡아 둘 명분이 생긴다. 최항은 수선사에서 중질할 때 영소 월간금 따위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교정별감에 오르자 사정이 달라졌다. 몽골군은 수시로 고려 국경을 넘어 백성들을 도륙하는데 정작 그는 강도에 들어박혀 숨지기는 것밖에 없어 교정별감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몽골군 사령관의 요구대로 개경으로 한도하려니 야굴도 믿을 수 없었지만 고려를 배신한 야굴의 군사 홍보고는 더 믿을 수 없었다. 게다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임금도 믿을 수 없었다. 그렇다고 야별초를 이끌고 몽골군을 몰아낼 자신도 없었다. 몽골군이 물러갈 때까지 강도에서 버티려면 적당한 명분이나 구실을 찾아야 하는데 영소 월간금이라도 찾으면 그나마 교정별감 체면을 세울 수 있고 개경으로 한도하자는 대신들의 입도 틀어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젠장! 최항은 진각국사 해심의 말을 떠올렸다. 검은 생명이니라. 생명은 무슨? 최항은 시큰둥했다. 검이 생명이라니 얼토당토 않은 헛소리였다. 팔만 대장경은 이미 완성되어 가야산 해인사에 보관 중이었다. 수년 동안 불심으로 제작한 대장경도 몽골군 침략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전설처럼 내려오는 영소 월간금을 찾는다고 몽골 오랑캐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복음이 고려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문이 사실이든 거짓이든 남은 것은 영소 월간금이라도 찾아 손에 쥐는 일이었다. 쇠조각으로 만든 영소 월간금이 몽골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복음만 찾는다면 이처럼 강도에서 살지 않아도 될 터인데 그 단순한 일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별장 김인준이 못마땅했다. 하기는 그만큼 심지 굳은 신복도 흔치 않았다. 김인준의 도움으로 교정별감까지 올랐다. 어쨌든 강도에서 믿을 놈은 그래도 별장 김인준밖에 없었다. 김인준이 교정별감을 흘끔거렸다. 아이고 저런 화상. 귀양 중인 섬낭장 김윤우에게 사약을 내리면 간단하게 끝날 일인데 자객을 보내라며 야단법석을 떨었다. 백령도로 귀양 보낸 김교송 상장군을 살해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객을 보내 살해했지만 금방 강도에 소문이 퍼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전전긍긍 얼굴까지 가리고 다녔다. 그놈 식솔들을 어떻게 되었느냐. 최항은 김윤우를 귀양 보낸 뒤 그의 식솔들을 서문 밖 초가에 감금시켰다. 사실 그는 김윤우가 두려웠다.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를 놈이라 식솔을 볼모로 잡아뒀는데 근황을 알고 싶었다. 서문 너머 골짜기 초가에 감금해 두었습니다. 야별초 병사들이 주야로 감시하고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군. 김인준은 거짓말로 둘러댔다. 도망가지 못하게 철저하게 감시하라.
예, 주군. 김인주는 교정별감을 흘끔거렸다.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유학사로 보낸 자객이 돌아오면 나머지 식솔들도 모조리 죽여 후환을 없앨 참이었는데 며칠 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김윤우의 식솔들이 달아나 버렸다. 그러나 문제될 것은 없었다. 야별초 병사들을 풀어 강도를 벗어나기 전에 붙잡아 죽이면 그만이었다. 강도를 벗어났더라도 고려 땅에서 파묻힐 곳은 없을 것이다. 보낼 사람은 물색해 놓았느냐? 예, 주군. 며칠 기다렸다 연락이 없으면 보낼 겁니다. 누군가? 최항은 야별조 무사가 누군지 알고 싶었다. 주군, 보는 눈이 많습니다. 모르시는 게 낫습니다. 김인주는 인경필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알았네. 별장 말이 틀리지 않았다. 최항은 더는 말참견하지 않았다. 김인준의 말대로 임금 측근이 눈치라도 채면 사실 곤란했다. 그렇지 않아도 몽골군이 개경을 함락하고 승천부에 진을 친 뒤부터 몽골군에 항복해 개경으로 환도하자는 조정 대신들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잦아졌다. 큰일 날 소리였다. 저들이야 목숨을 구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적어도 교정별감은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개경 환도는 곧 최항의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 야굴, 이 나쁜 놈. 최항은 개경 환도가 두려웠다. 아무리 멍청한 몽골군 장수라도 맞서 싸우자는 고려 장수를 살려둘 이유가 없었다. 교정도감을 해체하고 교정별감은 물론 야별조 장수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다. 개경으로 환도하다니. 턱없는 말이었다. 아무래도 김윤우가 문제였다. 몽골군이 충주성을 함락하기 전에 섬당장 김윤우에게 영소 월광검 행방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죽여야 한다. 홍복원처럼 몽골군의 투항에 고려를 향해 창을 겨눌 것이다. 살려두면 위험했다. 김인우는 검술도 뛰어나지만 병서에도 해박하고 용병술도 뛰어났다. 조계산 수선사 수원성으로 있을 때 해심 스승님을 따라 전국 사찰을 돌아다녔으니 지리에도 밝아 자칫 골칫거리가 될 것이다. 최항은 김인우에게 사약을 내리려고 임금에게 여러 번 주청했다. 그런데 임금은 그 멍청한 주둥이에 자물쇠를 치웠는지 입술조차 달싹거리지 않았다. 섬당장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은 임금 속내가 의심스러웠다. 어쩌면 몽골군에 항복해 개경으로 한도하려는 수작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최항은 김인주는 흘낏 보았다. 아이고, 저런 화상. 김인주는 눈을 껌뻑거렸다. 죽은 소장이 처리하겠습니다. 임경필은 수하 중에서 가장 영리한 데다 무술도 뛰어났다. 그러나 속내를 드러나지 않는 게 흠이었다. 임경필. 김인주는 임경필을 선뜻 자객으로 보내려니 불편했다. 하지만 이번 기회에 그의 충성심을 확인할 참이었다. 뜸들일 필요가 없지 않은가? 누군지 몰라도 곧장 보내게. 최항은 김인준을 다그쳤다. 예, 주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준은 머리가 복잡했다. 서문을 나와 저녁노을을 따라 해안가로 말을 달렸다. 교의 임경필과 대정 이기달 그리고 야별조 2명이 뒤따랐다. 끝없이 펼쳐진 갯벌에 저녁노을이 붉게 요동쳤다. 별장 어디로 갑니까? 김윤우를 죽이려니 김인주는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심지가 곱고 머리가 남다른 모장이었다. 옥사에 갇혀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뜻을 굽히지 않았다. 김경손 상장군이 뭐라고? 그의 부릅뜬 눈빛에 결기까지 서려 있었다. 그래도 설득하면 넘어올 거라 믿었다. 그런데 아니었다. 어차피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할 바에 죽여서 후환을 없애야 한다.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해치우자. 연회장에서 빈정거리던 교정별감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얼쩡거렸다. 화상이라니. 김인주는 비위가 뒤틀렸다. 교정별감의 캉팍한 성질머리로는 권력을 오래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 뒤를 생각해야 한다. 살아남아야 한다. 그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김인주는 어금니를 꽉 다물었다. 저녁 노을이 갯별 속에 가라앉고 있었다. 내일을 다짐이라도 하듯이 마음속 깊이 우겨 넣었다. 당장 충주 유학사로 떠나라. 인제 와서 김윤호를 살려둘 이유도 머뭇거릴 필요도 없었다. 김인준의 명령은 단호했다. 예, 별장.
인경필이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가고 야별초 무사들이 뒤따랐다. 열흘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김인주는 강도 동문 성루에서 나룻배에 올라 여마를 건너는 야별초 무사들을 지켜보았다. 갯벌을 따라 무장 4명이 말을 달리고 있었다. 무슨 꿍꿍이를 부리려는지 별장 김인중과 수하 서너 명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한참 쑥덕거리더니 궁궐로 들어갔다. 시백은 갈대숲에 숨어 그들의 심상치 않은 모의를 숨죽여 지켜보았다. 죽일 놈들. 연화가 갈대밭에서 뛰어나가려고 했다. 안 돼! 지금은 저들을 이길 수 없어. 시백은 연화 뒷덜미를 낚아챘다. 연화야, 지금은 강도를 빠져나가야 해. 너는 성모도로 돌아가 만인과 식솔들을 돌봐라. 알겠느냐? 시백은 밀려드는 바닷물을 바라보며 훌쩍거리는 연화를 가슴에 껴안았다. 며칠 전 겪었던 일을 상기했다. 집을 들이친 자객은 20명이 넘었다. 하나같이 복면으로 얼굴을 가려 누군지 알 수 없었다. 금술로보와 야별초 무사들이었다. 다행히 식솔들을 먼저 성모도로 비신시켰기에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 섬낭장 김윤우를 유배한 지 4년이 지나도록 풀어주지 않았다. 별장 김인준의 사특한 모함으로 교종별감 취향을 꼬드겼을 것이다. 나쁜 놈, 식솔까지 죽이려 들다니. 시백은 숲속에 숨어 자객들의 난동을 낱낱이 지켜보았다. 주군이 위험했다. 식솔들을 죽이려고 자객까지 보냈다면 주군의 귀향지 충주부 유학사에도 자객을 보냈을 것이다. 그들에게 어명 따위는 필요 없었다. 뜻이 다르면 주저없이 살해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나쁜 놈들. 아무래도 주군이 위험했다. 더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었다. 충주 유학사에 알려야 한다. 시백은 마음이 다급했다. 연화야, 사공은 어떻게 되었느냐? 야별초가 집을 습격한 뒤 도성 서쪽섬 성모도로 식솔들을 비신시키고 유학사로 떠날 참으로 나룻배를 준비해 두었다. 도착할 때가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미끄러지듯 갯벌을 밀어내고 있었다. 그 갯벌 끝자락에서 저기에 찬 붉은 파도가 실려 나룻배 한 척이 미끄러지듯 갈대숲으로 다가왔다. 이쪽입니다! 사공의 목소리가 어둠을 뚫었다. 시백이 갈대숲을 헤치고 손을 흔들었다. 빨리 배에 오르세요! 사공이 다급하게 말했다. 알았소. 시백은 나룻배에 올랐다. 손을 흔드는 연화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도치 바람을 잘 받아야 조강을 빨리 벗어날 수 있어요. 물때를 놓치면 한나절은 더 기다려야 합지요. 어서 서두르세요. 사공은 서둘러 나룻배를 바다로 밀어냈다. 파도가 가파르게 차올랐다. 섬을 돌아가면 조강이 있지요. 바람을 거스르지 않으면 열흘쯤에 충주부 달래강 북창나루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시백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룻배가 바다 가운데로 힘차게 미끄러져 성모도를 크게 돌아 조강 입구로 들어섰다. 파도가 사납게 일렁거렸다. 사공이 돛을 올렸다. 노젓는 소리가 바닷바람에 뒤채었다. 열흘이라고? 시백은 뱃머리에서 저기에 찬 강도를 붙들고 있었다. 유학사에서 반시즌 걸려 외대골 입구에 도착했다. 골짜기 막바지에 바위산 맷뿌리가 고개를 우뚝 내밀었다. 장마후로 사방공사를 못했는지 마을길은 흙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당산나무 뒤로 부곡마을이 보였다. 석철개 무더기가 띄엄띄엄 쌓였고 쇠둑뿌리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석철개 부수는 망치 소리가 둔탁하게 마을이 쳤다. 화입한 지 2시즌쯤 됐는지 쇠둑뿌리 연기가 자욱한 대장간으로 김윤후가 들어섰다. 금대 있느냐? 훅로 발판을 밟던 불목꾼들이 눈물을 찔끔거리며 고개를 내밀었다. 나으리 내려오셨구먼요. 그런데 금대는 인부들과 바위산으로 석철개 실으러 갔구먼요. 숫장이 목도였다. 그랬구나.
그런데 목도야. 김윤후는 며칠 전 일주문 건너편 숲에서 수상스러웠던 기운이 언뜻 생각나 목도를 불러 세웠다. 예, 나으리. 밤늦게까지 괭이질 하더니만 마무리는 잘 지었느냐. 참나무를 태워 겨우내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쇠둑부리에 불을 지필 때쯤 파내 볕에 말려 사용하면 화력이 두세 배는 더 셌다. 나으리, 근래에는 수 챙기러 산에 간 적이 없었구먼요. 목도가 무슨 말이냐는 듯이 되레 김윤우를 빤히 바라보았다. 산에 가지 않았다고? 예, 나으리. 숫장이가 아니라면 누가 유학사를 엿보았을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분명 관병들은 곡주에 취해 잠들었다고 금대가 직접 확인까지 했다. 김윤우는 금대가 말했던 나그네가 설핏 생각났다. 나으리, 저기 금대가 오구먼요. 그렇구나. 목도가 흩은 소리를 할 리 없었다. 나으리 오셨어요? 금대가 수레를 대장간 앞에 세웠다. 뒤따르던 대장장이들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바위산 기슭에서 검술 훈련하던 부곡마을 젊은이들이었다. 고생이 많구나. 김윤우는 진금을 만들겠다며 의기양양해하던 금대 모습이 설핏 떠올랐다. 잘 돼 가는가? 예, 나으리 언제 내려오셨남요? 지금 막 도착했네. 바쁜 모양이구나. 아니요, 야적장에 설철괴만 뿌려놓고 금방 올라갈 것이거든요. 나으리 먼저 바위산으로 가셔요. 그래라, 짐 부려놓고 천천히 와도 된다. 급할 게 없었다. 절에 가봐야 연불을 엎지 않으면 바람소리에 기댈 것이다. 게다가 간병들도 점심나절이 가까워서야 낯짝을 들이밀 텐데 서둘러 유학사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다. 산비탈을 따라 초가 여럿이 보였다. 손수레를 끄는 장정 서너시 바삐 바위산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검술 훈련에 참석하려는 20살쯤 먹은 젊은 대장장이들이었다. 반 시즌이면 바위산 훈련장에 도착했다. 얕은 능선을 돌았다. 목건 부딪히는 소리가 바위산에서 들렸다. 기슭 훈련장에서 대장장이들이 검술 훈련하는 소리였다. 20명은 됨직했다. 근래 들어 인원이 늘었다. 대장장이들의 검술 훈련을 김윤후는 멀찍이서 지켜보았다. 나으리, 여기 계셨구먼요. 이것 좀 보셔요. 언제 뒤따라왔는지 금대가 시우쇠 덩이를 불쑥 내밀었다. 거친 시우쇠 조각, 길이로 보아 형틀에서 막 꺼낸 장검이었다. 석자는 되어야 할 텐데. 김윤우가 검 길이를 어림잡아 말했다. 고려검은 몽골군의 외날검보다 한 자쯤 더 긴 양날검이었다. 검폭도 적당했다. 제대로 나를 벼리면 찌르기보다 좌우로 벨 수 있어 기마 전투의 제격이었다. 네 뼘으로 했으니 얼추 맞을 것이구먼요. 금대가 손바닥을 펴며 눈을 말똥거렸다. 눈대중으로 보아도 얼추 비슷했다. 낫자루를 흉내냈는지 짧은 승배가 흠이긴 하지만 나를 제대로 벼리면 근사한 장검이 될 것 같았다. 몇 번 더 시행착오를 거치면 괜찮은 검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검자루는 무엇으로 할 거냐? 저기요. 금대가 턱으로 가르쳤다. 훈련장 귀퉁이에 가지런히 놓아둔 물풀의 나무 토막이 보였다. 굵기도 적당해 소나기에 꽉 들어올 것 같았다. 잘 익은 시우쇠를 생산하면 될 것 같았다. 검날이야 금대 말처럼 납벼리듯이 모루에 올려 자주 두드리고 식히면 질기고 단단한 검이 만들어질 것이다. 사람들이 우르르 선앙당으로 몰려갔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것이냐? 김윤호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충주 관아에서 방을 붙였는데요. 성으로 청야 입보하란데요. 턱도 없다는 듯 금대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청야 입보라니 몽골 오랑캐라도 쳐들어왔단 말이냐. 예 나으리 여태 모르셨남유? 김윤호는 깜짝 놀랐다. 몽골 오랑캐가 궁궐에 불을 질러 개경은 불바다가 됐다는데요. 금대는 청하입보가 싫었다. 추수철이 곧 다가오는데 곡식을 들판에 두고 갈 수 없었다. 충주성으로 입보한다고 관가에서 먹여주는 것도 아니었다. 관리들이야 공납곡식으로 식소들끼리 해결하겠지만 대장장이들에게 나눠줄 리 만무했다. 남을 곡식도 없겠지만 서로 남더라도 가축에게 먹일지언정 짐승보다 못한 천민들에게 나눠줄 리 없었다. 청야 입보라. 몽골군이 개경궁궐에 불을 질렀으면 조정에서도 청야 입보 외에는 달리 방책이 없었을 것이다. 야별초는 교정별감 지키기에 바쁠 터이고 임금은 교정별감 꽁무니만 따라다닐 것이다. 하기는 이때마다 치르는 전쟁이라 조정이나 백성도 이골이 났을 터. 섬이나 깊은 산골로 도망치는 게 상책이었다. 김경손 상장군이 있었더라면 몽골 오랑캐와 맞서 싸우기라도 할 텐데 이제는 그조차 할 수 없었다. 백성들이야 죽거나 말거나 임금은 강도에 틀어박혀 몽골군이 제풀에 꺾여 돌아가기를 숨죽이며 기다릴 것이다. 김윤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외대골 사람들도 충주성으로 들어가야지. 공납할 시우새도 많이 남았고 추수라도 끝낸 뒤 천천히 성으로 들어가려고요. 금대가 시무룩히 말했다. 아니 이 사람아, 나라에서 가까운 성으로 입보하라고 방문을 붙였는데 태평세월이라니. 오랑캐가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성으로 들어간다고 누가 밥 먹여주남요? 금대가 시큰둥했다. 하긴 그랬다. 양식도 없이 성으로 들어가 봐야 굶어 죽기 알맞았다. 그렇다고 충주부사 김익태가 대장장이 끼니까지 챙길 리 없었다. 어떻게 하려고? 곡식이라도 거둬 바위산 석굴에 감춰놓고 가려고요. 금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더니 당황해했다. 금대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당황해했다. 김윤우가 신경이 쓰였던 모양이었다. 걱정하지 말게. 김윤우가 빙긋이 웃었다. 귀양살이하는 주제에 대장장이들이 감춰놓은 곡식을 관아에 고변할 일은 없었다. 금대가 뒤통수를 걸쩍거렸다. 바위산에 곡식을 감춰두어도 오랑캐가 못 찾아낼 것이다. 충주 부사람은 몰라도 외대골은 골짜기가 깊고 외져 쇠독뿌리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산이 가팔라 골짜기를 틀어막으면 몽골군이 들이쳐도 바위산 석굴에 감춰둔 곡식은 못 찾을 것이다. 몽골 오랑캐라. 김윤우는 20여 년 전 얼떨결에 몽골군과 싸웠던 전성 전투가 생각났다. 그때는 운이 좋아 적장 살레탑을 죽였다. 그러나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다. 방어책을 세워야 하는데 강도에서 납작 엎드려 숨소리도 내지 않을 것이다. 밤은 절망이었다. 개경 보제사 다리 밑이 그랬고 조계산 수선사에서도 그리고 유학사에서 귀향살이를 하면서도 보냈던 밤이 그랬다. 김윤우는 밤이 싫었다. 삼경이 지났는지 북두 파군성이 바위산 매뿌리에 들어누웠다. 행색이 수상한 사람이라. 김윤우는 금대가 했던 말이 귓전에서 얼쩡거렸다. 금대가 잘못 들었을 거야. 백령도로 귀향가던 김경손 상장군은 1년도 안 돼 자객에게 살해됐다. 교정별감 최항의 짓이었다. 김윤우는 금대가 다녀간 뒤로 밤마다 뒤척이는
맷비둘기 소리에 잠을 설쳤다. 꿈자리도 뒤숭숭했다. 이보시게 섬낭장 숨 좀 쉬게 해주게. 지난밤에도 김경손 상장군이 여지없이 꿈속에 나타나 바다에 빠져 숨을 헐떡거리며 숨차했다. 하룻밤에 서너 차례, 게다가 어젯밤에는 아내와 식솔이 불타는 집에서 아우성쳤다. 나으리 살려주세요. 역시 꿈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김윤우는 가위에 눌려 밤새도록 끙끙거리다가 눈을 뜨면 온몸에서 땀이 질척거렸다. 교정 별감 권력이면 섬낭장 한 명 죽인다고 시비 걸 사람도 없었다. 서문 넘어 외진 골짜기로 옮겼다고 했는데 시댁조차 연락이 없었다. 귀양 온 지 4년이 지났다. 교정 별감 최양의 인내도 어지간했다. 김경손 상장군을 살해하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으면서 섬낭장 따위를 여태 살려둘 이유가 없었다. 빌미를 못 찾은 것일까? 맷비둘기가 후두둑거리고 풀벌레 울음이 멈췄다. 울타리 넘는 소리가 귓전을 스쳤다. 스산한 바람이 법당문 틈으로 밀려들었다. 김인우는 촛불을 끄고 운기를 단전으로 끌어모았다. 달빛이 일렁거릴 때마다 싸늘한 기운은 점차 법당문 틈으로 파고들었다. 문살의 그림자가 설핏 지나갔다. 한두 놈이 아니었다. 김인우는 신경이 바짝 곤두섰다. 누구냐? 김인우는 문살에 비치는 그림자를 쫓았다. 대답할 리가 없었다. 그림자가 법당문 양편에 멈췄다. 김윤후는 가부좌를 튼 채 그림자 움직임을 가늠했다. 검을 잡았다. 죽을 때가 온 것 같았다. 아무리 돌중이라도 부처님에게 피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김윤후는 여차하면 바깥으로 뛰어나갈 참이었다. 법당문이 왈칵 열렸다. 복면 자객이 법당으로 뛰어들었다. 4명이었다. 불상이 미소를 일그러뜨렸다. 웬 놈들이냐? 김윤우는 좌선한 채로 등 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쫓았다. 시퍼런 검날이 견정혈을 베어왔다. 살수 중에 살수였다. 몸을 굴려 마룻바닥을 박차고 법당 밖으로 몸을 날려 미륵불에 등을 기댔다. 자객들이 뒤따라서 마당으로 뛰어나와 김윤우를 에워싸고 빙빙 돌았다. 보법이 예사롭지 않았다. 4명 앞, 뒤, 좌우에서 검을 고추 세웠다. 정면의 자객이 검으로 김윤우의 명치를 찔러왔다. 김윤우는 몸을 돌려 미륵불을 한 바퀴 돌았다. 자객들이 따라 돌았다. 위기를 벗어나는 게 우선이었다. 그는 3층 석탑에 등을 쥐고 움직였다. 자객들의 금끝이 일제히 기해혈을 찔러왔다. 살수였다. 김윤우는 단전에 힘을 모으고 미륵불 위에 힘껏 솟구쳤다. 얍! 쨍! 김윤우는 몸을 비틀면서 4개의 검날을 동시에 튕겨내며 미륵불을 한 바퀴 돌아 정면 복면 자객의 천돌혈을 찌르면서 견정혈을 비껴치는 자객의 검을 허리를 젖혀 피했다. 미륵불상에 부딪히는 둔탁한 쇳소리가 났다. 양옆에서 달려들던 자객들의 검을 피해 몸을 날렸다. 김윤우는 손바닥으로 땅바닥을 짚고 마당을 내려섰다. 복면 자객들이 김윤우를 에워싸고 빙빙 돌았다. 김윤우는 석탑으로 뛰어올라 정면에서 달려드는 자객의 인당혈을 짚는 척 복면을 낚아챘다. 자객이 얼굴을 감싸며 돌아섰다. 익숙한 눈매였다. 누굴까? 어디서 본 듯했다. 김윤우는 땅바닥으로 굴러 3층 석탑에 등을 기대고 검을 비껴잡았다. 마지막인가? 김윤우는 살 방법이 보이지 않았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다. 그때였다. 시윗소리가 귓전을 후볐다.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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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소리가 귓전을 갈랐다. 김윤우는 석탑을 돌았다. 자객들이 몸을 날렸다. 법당에 화살이 꽂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들려왔다.
화살 깃들이 파르르 바람을 일으키며 운살이 떨었다. 김윤후 화살 방향을 가늠했다. 일주문이었다. 두건을 머리에 동여맨 사내가 일주문으로 뛰어들었다. 이것으로 끝인가? 복면 자객들이 물러섰다. 사내는 자객들을 가로막았다. 그의 금은 익숙했다. 나으리 피하십시오. 응? 김인우는 얼떨떨했다. 복면 자객들이 두어 발짝 물러나 금을 고추 세웠다. 사내가 미륵불상을 돌아 김윤우와 등을 맞댔다. 얍! 날카로운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금과 금이 부딪혔다. 쨍! 복면 자객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치더니 쏜살같이 울타리를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사내는 복면 자객들을 일주문까지 뒤쫓았다. 뒤쫓지 마시게! 김윤우는 복면 자객들이 달아난 곳을 바라보았다. 예사검술이 아니었다. 적어도 야별조보다 뛰어났다. 허참! 김윤우는 온몸이 땀으로 질척거렸다. 사내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자칫 화를 당할 뻔했다. 누가 자객을 보냈을까? 교정별감 최양이라면 귀향집까지 직접 자객을 보낼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별장 김인준일 것이다. 하긴 그놈이겠지만 귀향 중이던 김인준이 강도로 돌아와 돌중 만전을 교정별감까지 올려놓은 헛된 충성심이 임금을 능욕한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면 왜 자객까지 보내 살해하려고 할까? 잠시 쉬었다 오라던 김인준의 우식했던 눈빛이 눈앞에서 어른거렸다. 처지가 바뀐 것일까? 나으리 시백이 인사 올립니다. 김인우는 깜짝 놀랐다. 강도에서 식소를 돌봐야 할 시백이 유학사에 나타나다니 그것도 한밤중에. 내가 어쩐 일이냐? 나으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친 곳은 없습니까? 아니 이 사람 집은 어떻게 하고? 시백이 눈물까지 걸썽거리는 게 심상찮아 보였다. 강도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았다. 나으리 죽여주십시오. 시백이 눈물을 찔끔거렸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김윤우는 꿈속에서 아내와 아이들이 아우성치던 모습이 생각났다. 예, 나으리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윤우는 말없이 시백의 말을 들었다. 보름 전 강도 궁성 서문 너머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감시하던 야별초들의 행동이 수상해 강도 건너편 성모도로 몰래 옮겼는데 그날 밤 복면 자객들이 집을 불태웠다고 했다. 다행히 비익기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다고 했다. 나으리 소인이 잘못했습니다. 김인우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교정별감 최양이 식소를 죽이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백이 아니라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별장 김인준의 움직임이 수상해 한달음에 유학사로 왔는데 여행이 자객들을 무찌칠 수 있었습니다. 시백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반시진이라도 늦었더라면 죽으니 큰일 날 뻔했다. 강도로 빨리 돌아가거라. 김윤우는 강도식 소리 걱정이었다. 주군은 어쩌시려고요? 나는 걱정 말아라. 이제 전후사정을 알았으니 여기서 대처하면 될 일이다. 자객은 다시 올 것이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는데 김윤우는 죽는 게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식솔들이 안타까웠다. 시백이 강도로 돌아가더라도 막지 못할 것이다. 교정별감 최양이 해치려고 마음먹으면 살 사람은 고려에 없었다. 죽을 수밖에. 개경 보제사 다리 밑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던 어머니가 생각났다.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김윤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지금처럼 어쩌면 운명일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김윤우는 유학사 마당에 우두커니 선 미륵불상을 바라보았다. 웃고 있었다. 어제도 웃었고 4년 전에도 웃었다. 승천부 앞 조강에 갯벌이 드러났다. 몽골군 깃발이 강도를 향해 나부꼈다. 총사령관 야굴은 하루가 멀다고 임금을 협박했다. 별장 김인주는 하루하루가 숨가빴다. 충주부로 보냈던 자객들은 여태 소식조차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다그치는 교정별감 최양의 눈빛이 얼렁거렸다.
주군, 별장 김인준입니다. 김인준은 교정별감을 찾았다. 무슨 일인가? 최양의 퉁명스러운 대답이 장지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만 김인준은 다소 고치 아랬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사달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다. 그래, 무슨 일인가? 최양은 장지문을 열었다. 귀향 중인 섬낭장 한 놈 해치우지 못하면서 주둥이를 들이대는 별장 김인준이 못마땅했다. 섬낭장 말입니다. 섬낭장이 왜? 충주 방호별감으로 보내는 게 어떠하실지. 임경필에게 야벌초 무사 3명을 딸려 유학사로 보냈지만 김윤우를 반드시 제거한다는 확신이 없었다. 게다가 피 흘리지 않고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칼에 피 묻힐 필요가 없었다. 명분도 괜찮았다. 김인준이 교정별감을 헐컹거리면서 뒤통수를 걸쩍거렸다. 김윤우를 방호별감으로 보내다니 무슨 개소리를 짓거리느냐. 최양이 발칵 화를 냈다. 죽이라고 했더니 방호별감으로 임명하라니 뚱딴지 같은 소리를 짓거렸다. 그것도 방호별감으로 영장까지 시켜서 별 미친놈을 다 보았다. 별장놈이 정신줄을 놓았거나 아니면 엉뚱한 생각을 품었던지 자발 없이 내까리는 꼬락서니가 한심했다. 몽골군이 영남을 들이칠 거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양은 뜨악했다. 김윤호를 살해하는 것과 몽골군이 영남을 들이치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이놈이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았다. 몽골군이 영남을 치려면 문경세제를 넘어야 하는데 반드시 충주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게다가 충주성은 작은 읍성이라 몽골 대군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주군, 그래서 김인준은 임경필의 말을 곱씹으며 머리를 잔뜩 조아렸다. 어째서? 최양은 어이없다는 듯 김인준을 바라보았다. 그게 김인준은 최양의 귀에 주둥아리를 들이댔다. 소근소근. 최양은 말없이 김인준을 빤히 보았다. 무식한 대갈통에서 나온 계략 같지 않았다. 충주성이 작은 읍성이지만 영남으로 가는 요충지라 항상 문제가 많았다. 양반들은 달아나고 노비들이 힘을 합쳐 성을 지켰지만 전투가 끝난 뒤 성으로 돌아온 양민들이 노비들을 모함해 재물을 빼앗고 죽였다. 게다가 평지성이라 성곽도 허술했다. 아무리 뛰어난 장수를 방호별감으로 보내더라도 성을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다. 김인준의 계략은 나쁘지 않았다. 어쩌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김윤우를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누구 생각이냐? 소장 생각입니다만 김인준은 다부지게 말하던 임경필을 언뜻 떠올렸다. 아무튼 알았네. 별장 김인준 대가리는 썩지 않았다. 그럼 그래야지. 10년 묵은 체중이 쑥 내려가는 것 같았다. 최양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채비를 차려라. 당장 폐하를 뵐 것이다. 예, 주군. 김인준은 머리를 조아렸다. 고민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슬며시 웃었다. 폐하 교정별감 드십니다. 실랑 이국술이 최양의 입꼬를 아려왔다. 호호 영공 어서 오세요. 임금 안정은 어전 밖에서 얼쩡거렸다. 교정별감이 폐하를 배웁니다. 의논할 게 뭐 있다고 영공께서 직접 어전으로 다 찾아오시고. 임금 호들갑은 어설펐다. 교정별감이 엉뚱한 말을 할까봐 사실 두려웠다. 이치에도 안 맞는 말을 주절거리지 않으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어차피 제 마음대로 결정할 터인데 굳이 어전에서 의논하겠다니 무슨 헛된 소리를 짓거릴지 마음이 불편했다. 당연히 아래여야지요, 폐하. 최양은 일단 뜸을 들였다. 가까이 다가가도 되겠나이까? 임금은 어전으로 오르겠다는 교정별감 최양이 불쾌했다. 하지만 물리칠 용기도 없었다. 잘못 화를 돋았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몰랐다.
하긴 물러가란다고 물러갈 위인도 아니었지만. 가까이 오세요, 영공. 예, 폐하. 그럼 최양이 엉거주춤 임금에게 다가갔다. 임금이 귀를 내밀었다. 용안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최양이 주둥이를 들이밀었다. 소곤소곤 소곤소곤. 임금이 용안을 끔뻑끔뻑했다. 그렇게 하시구려. 교지는 신랑에게 맡겨두어도 되겠습니까? 예, 폐하. 최양은 뒷걸음질로 어전을 물러났다. 그의 계략을 임금이 알리없어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젠장 이거야 원. 최양은 임금이 불편했다. 교정도감에서 처리해도 될 일을 굳이 임금에게 그것도 오전까지 달려와 아리려니 배알이 뒤틀렸다. 어명이라니. 어이씨. 어전을 돌아보던 교정벌감 최양이 투덜거렸다. 신랑은 들어라. 충주부 유학사에 귀양 중인 섬낭장 김윤후를 충주성 방호별감으로 명하라. 어명은 준엄했다. 신랑 이국수는 깜짝 놀랐다.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었다. 섬낭장 김윤후에게 사약을 내릴 줄 알았다. 몽골군이 고려 땅 곳곳을 유린하는데 귀양 중인 죄인들이 몽골군에게 항복할 것을 염려해 죽이는 게 상례였다. 그런데 풀어주라니. 게다가 충주성 방호별감으로 영정까지 시켜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김경손 상장군이라도 살았더라면 몽골군이 저토록 처참하게 백성을 도륙하게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섬낭장 김윤우라도 귀황에서 풀려나 방호결감이 되었으니 대책을 세울 것이다. 폐하, 은덕이 하에 갔사옵니다. 이국술은 임금 앞에서 조아리고 꺼이꺼이 눈물을 찔끔거렸다. 유학사 일주문이 왁자지껄했다. 관복을 차려입은 실한 이국술이 일주문 안으로 들어왔다. 충주부 군사들과 야별초 67명이 뒤따르고 시백과 연화도 보였다. 뜬금없이 금대와 목도 그리고 외대골 대장장이들도 후루루 뒤따랐다. 신랑께서 무슨 일로 이 먼 곳까지. 김윤우는 놀라지 않았다. 올 것이 왔을 뿐이었다. 자객에게 살해당하기보다 임금이 내린 사약을 받으니 그나마 다행이었다. 바닷속에서 고개를 내밀며 숨을 헐떡거리던 김경손 상장군과 불난집에서 아우성치던 아내와 식솔들이 설핏했다. 미안했다. 가장으로서도 신하로서도 도리를 다하지 못한 게 부끄러웠다. 이국술이 두루마리를 펼쳤다. 죄인 김윤우는 어명을 받으시오. 김윤우는 법당 마당에 무릎을 꿇었다. 한많은 세상 이제야 끝나는구나. 지난 세월이 헛헛하게 머리를 스쳤다. 신랑 이국술이 어명을 읽어 내려갔다. 죄인 김윤우는 죄가 가볍지 않아 죽어야 마땅하나 몽골 오랑캐가 나라를 어지럽히니 이보다 불행한 일이 있겠느냐. 김윤우는 오랑캐를 물리쳐 공을 세워라. 그리하여 지은 죄를 죽음으로 사도록 하라. 죄인 김윤우를 충주성 방호별감으로 명하노라. 폐하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김윤우는 어안이 방방해 옥새가 뚜렷하게 찢겨 있었다. 허수아비 임금이라도 임금은 임금이었다. 시백과 연하가 주군에게 인사 올립니다. 강도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다. 보름 전 유학사로 떠날 때 시백에게 식솔들 안위를 부탁했다. 그런데 불쑥 눈앞에 나타나 인사를 올리다니 김윤우는 반갑기 그지없었다. 식솔들은 어떻게 하고 왔느냐. 나으리 염려 놓으셔요. 만인과 식솔들은 안전하게 모셨습니다. 만인께서 나라를 도우라는 성화에 연하를 데리고 다시 배웁니다. 아무리 아내가 성화를 내더라도 곁에서 돌봐야지. 시백이 충주 유학사로 와버리면 강도에서 불행한 일이 생겨도 대체할 방법이 없었다. 하긴 교정별감 취향이 마음먹으면 고려 땅 어디에 숨더라도 찾아내 죽일 것이다. 김윤우는 시백이 잘 갈무리했을 거로 믿었다. 나으리 소인들도 인사 올립니다. 금대와 목도 외대골 대장장이 20여 명이 뒤따라 부복했다. 나으리 감축드리구먼유.
금대의 목소리가 꿈같이 들렸다. 죽은 것인가 산 것인가. 김윤우는 얼떨떨했다. 부처님이 도왔구먼 도왔어. 교지를 내밀면서 시랑 이국술이 중얼거렸다. 이국술의 등 뒤로 복면 자객 그림자가 설핏했다. 김인준이 보낸 자객일 것이다. 시랑 이국술은 유학사 요사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강도로 돌아갔다. 음식은 외대골 대장장이 금대집에서 보내왔다. 기껏해야 좁쌀밥에 산나물 서너 대접이어도 정성 듬뿍한 조반이었다. 부처님이 도왔어. 아침을 먹는 둥 마는 둥 이국술이 강도로 떠날 때 하던 말이 김윤우의 귓전에서 온종일 얼쩡거렸다. 충주성 방호별감이라. 김윤후는 대장장이들을 외대골에 두고 떠나려니 걱정됐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 참이냐. 몽골 오랑캐가 개정궁궐에 불까지 질렀다면 머지않아 충주성을 들이칠 터인데 아무리 심심산골이라도 쇠독부리가 질비한 외대골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터. 게다가 영남을 치려면 충주성을 함락하지 않고 문경세제로 우회할 만큼 몽골 장수는 어리석지 않았다. 소인들도 나리를 따라 충주성으로 들어가려고요. 금대가 머리를 긁적거렸다. 그렇다면 서두르게. 충주성으로 들어간다고 사는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4년을 함께 지낸 대장장이들을 몽골군이 짓밟도록 외대골에 남겨두고 떠날 수는 없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서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예, 방호별감 나으리. 금대가 외대골로 돌아갔다. 떠날 준비가 되면 연락하거라. 몽골군이라. 20여 년 전 수주연 저인성 전투가 생각났다. 그때는 운이 좋아 몽골군 총사령관 살레탑을 죽여 승리를 이끌었다. 그 공으로 수원성에서 섬당장으로 환소까지 해 교정별감 호위병으로 최후가 죽을 때까지 괜찮았다. 그런데 제 아비 뒤를 이은 최항이 문제였다. 최항은 환속하기 전 본명이 만전으로 쌍봉사 주지였다. 더군다나 조계산 수선사에서 진각국사 해신문화에서 동문수학했다. 제 아비 뒤를 이어 교정별감이 되더니 오만방자는 극에 달해 김윤후를 괴롭혔다. 만전은 제 형 만종보다 더 용렬한데 속까지 좁아 사람을 믿지 않는 이를테면 외톨이였다. 성격도 갱팍해 제압이 발바닥에도 미치지 못했다. 늙은 제압이 군력만 믿고 아나무인 날뛰다가 쌍봉사로 내쳐졌다. 그나마 해심 스승님의 처분이라 가능했다. 그런데 망나니 만전이 제압이 뒤를 이어 교정별감이 될 거라고 누구도 생각 못했다. 왕무장성의 씨가 따로 없다더니 임금을 업신여기는 최항은 언젠가 임금까지 해야 할 놈이었다. 충주성은 유학사에서 시오리 길이었다. 김윤우는 시백과 연화 그리고 시백이 데리고 온 수주현, 백현운, 수원성 100여 명과 충주성으로 출발했다. 수레에 짐짝을 실은 외대골 사람들이 방호별감 김윤후를 따라 충주성으로 향했다. 오랑캐가 충주성까지 쳐들어올까요? 수레를 끌던 젊은 대장장이가 파위산에 감춰둔 곡식이 걱정되었던지 수레를 탄 노인에게 물었다. 글쎄다. 10수년 전에도 쳐들어왔으니 그럴지도 몰라. 추수는 거둬들으시우? 아들놈이 곡식은 죄다 거둬들었지만 볏집은 들판에 버려두라고 했제. 짐승들도 먹어야 하지 않겠나. 말하기가 힘들었던지 노인은 외대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틈틈이 읽은 화전에 곡식을 추수할 때면 관아에서 빼앗아가고 감춰둔 곡식은 비적들이 탈취해갔다. 노인은 이래저래 심기가 불편했던지 시무룩했다. 다행이구먼요. 젊은 대장장이는 덩달아 입을 다물었다. 곡식이라도 거둬들었다니 김윤후는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근데 어르신, 수레를 끌는 젊은 대장장이가 노인에게 물었다. 말혀? 노인은 수레를 끄는 젊은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려의 영소월간검인가 그 뭐라더라.
아무튼 그런 영험한 복음이 있다던디 그 복음만 찾으면 아무리 강한 몽골군이라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던디요. 혹시 소문 들어보셨남요? 들어봤지. 노인은 오래된 기억이라도 끌어내는지 이맛살을 찌푸렸다. 구려유? 젊은 대장장이는 귀를 쫑긋 세웠다. 300년도 넘은 전설 같은 이야기지. 고려 태조의 임금님도 그 복음으로 통일을 했다더구먼. 근데 그 뒤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는구나. 몽골 오랑캐가 저토록 백성을 도륙하는데도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면 임금님의 불심이 없어서인지도 모르지. 뭐 그럴 거야. 노인은 눈을 껌뻑거리며 바위산을 한참이나 바라보더니 말을 이었다. 어쩌면 다 헛된 소문인지도 몰라. 노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은 서글프다 못해 애달팠다. 김윤호는 그저 바라보았다. 노인의 눈물이 안타까웠다. 정말 복음이 있을까? 금대가 궁금해했던 그 전설 같은 복음을 노인도 기억하고 있었다. 불심으로 만든 팔만대장경도 몽골 오랑캐를 물리치지 못하는데 아무리 복음이라도 영소 월광검 한 자루가 흉포한 몽골 오랑캐를 물리칠 수 없을 것이다. 노인의 말대로 헛된 소문에 불과할 것이다. 영소 월광검이라. 김인호는 복음 따위는 믿지 않았다. 달래강 너머 충주성이 눈앞에 보였다.